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편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해요. 저는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깝지도 않냐면서 만류했지만 남편을 만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정말 귀인은 귀인인가 봐. 나도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 당신 정말 고마워. 아이, 오빠가 똑똑해서 잘 된 건데 나한테 고맙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어. 오빠 같은 남편 만난 내가 복받은 거지. 시어머님 또한 그런 저를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거의 10년간 승승장구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금슬도 날이 갈수록 좋아졌답니다. 사랑이 마를 날이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그 사이에 저희 부부는 아이도 둘이나 낳고 아주 평범하고 화목한 일상을 보내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기에 영원할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나 봐요.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를 기점으로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던 그 해에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키울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6개월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순식간에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전의 일상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남편과 저 이렇게 입이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창 크고 있는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남편이 마련해오는 생활비로는 택도 없었거든요.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우리 이렇게는 더 이상 다음 달 생활 유지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부탁 좀 드려봐. 그래도 장남인데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 이미 대출도 다 끌어온지라 어디 기댈 곳이 없었거든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께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은 벌리긴 해도 어머님이 외면하신다 한들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도 저희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힘든 거 보는 나도 죽을 맛이야. 아이 그래, 얼마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그렇게 어머님의 도움으로 큰 빚은 정리가 되었어요. 어머님 도움 아니었으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큰 위기들은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집이 담보로 넘어가는 바람에 갈 곳이 없을 때도 저희를 받아주셨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야 했어요. 10년 넘게 경력 단절되었던 저는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낮은 병원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엔 새벽까지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일을 악물고 버텨냈어요. 그렇게 죽어라 살다 보니 차츰차츰 삶이 안정궤도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진 빚보다도 더 큰 걱정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2명의 도련님이었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둘은 쌍둥이인데 몇 년 전에 같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였죠. 어머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장가가지 못하고 계시는 2분을 항상 걱정하셨답니다. 아니 둘이서 서로 끌어안고 살 것도 아닌데 왜 여자를 안 만나? 아이 어머님, 도련님들이 진짜 괜찮은 애인을 데려오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봐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그런데 어느 날 도련님 2분이 같이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도련님들의 깜짝 소식에 저희 부부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과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너무 놀라면서도 어떤 사람인지 빨리 알고 싶었답니다. 우리? 그럼 재한이랑 재윤이 너희 둘 다 결혼을 한다는 소리야? 한 명만 결혼한다고 해도 놀랄 일인데 둘이라니. 너희들 아무리 쌍둥이라도 그렇지 경우를 이렇게 놀라게 할 일이야? 갑자기 이런 격경사가 있을 수 있나? 그러게요. 도련님들 언제 그런 계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쌍둥이 아니랄까봐 결혼도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찌된 영문인가 하니 그 근원은 재작년에 갔던 세부 여행에 있었어요. 두 도련님은 생일을 맞아서 함께 세부 여행에 다녀오셨는데 여행 중에 만난 동행이 지금의 여자친구들이란 겁니다. 도련님들이 만나는 여자친구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 인연이 어쩜 이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신기했어요. 그때 하필 우리 둘이 딱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요. 이것도 진짜 신기한 우연 아니에요? 그래, 놀랍긴 진짜 놀랍다. 엄마가 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두 사람은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각자 자기 짝을 하나씩 데리고 오니 집안이 북적북적한 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좋더라고요. 또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싹싹하고 좋은지 어디서 저런 여자들을 물어왔나 싶었죠. 우리 도련님들이 능력 좋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능력이 좋은 줄은 몰랐네요. 어머나, 과찬이세요. 저희 그렇게 비행기 태우시면 진짜인 줄 알아요. 두 사람은 확실히 오랜 친구 사이 같이 보이는 게 어려울 법한 자리에 왔는데도 농담도 잘하고 부침성 있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척 봐도 비싸 보이는 옷들로 무장을 하고 온 걸 보니 둘 다 보통 집안 자제들은 아니어 보였어요. 저 또한 남편 사업이 잘 나갈 때는 백화점을 제 집 드나들듯 했기에 딱 봐도 대충 견적 나오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증은 더해갔답니다. 지금은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둘 다 재수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친구가 없었는데 동갑이고 말도 잘 통해서 졸업 때까지 둘이서만 붙어 다녔어요. 전문직일을 할 것 같기는 했는데 둘 다 성형외과에서 의사로 일을 한다고 하니 순간 약간 주눅 드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저희 집에 들어온다고 한들 저보다 손아래 사람들이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두 예비 동서들의 인연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같은 학교에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난 것도 굉장히 귀한 인연인데 그 친구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같은 집으로 시집을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두 사람이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싶었죠. 얼마 후 두 사람은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어떤 엄마께서 의사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오는 것을 마다하시겠나요? 예쁘고 집도 잘 사는 데다가 의사라는 명함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두 예비 동서들이 예뻐서 죽으려 하시는 겁니다. 재아니 재윤이 저 녀석들은 언제나 결혼하려나 근심이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야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있구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차일피일 미룰 것 없이 빨리 상견례 날부터 잡자꾸나. 오늘 인사드리러 온다고 엄청 긴장했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친구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가족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미가 다 해서 뭐라 덧붙일 말이 없네요. 참, 이제 수미 형님이라고 해야 하나? 어쩜 저렇게 어른들 마음을 살살 녹이는 건지 몰라요. 단숨에 결혼 허락을 받고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라고요. 동시에 진행하려던 결혼식을 2달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 사이에 저는 2명의 동서를 드리게 되었어요. 동서들과 함께하는 첫 명절이었어요. 원래는 집안의 며느리가 저 하나뿐이었던지라 어머님이 저를 특별히 신경 써서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 집으로 보내시던 명절 선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투뿔 등급의 한우 아니면 산삼 같은 것을 보내셨는데 올해는 견과류 세트를 보냈다는 걸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 친정엄마께 전화해서 재차 물어봤는데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명절 선물에 섭섭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죠. 저는 은근슬쩍 동서들의 집으로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답니다. 어머님이 명절마다 집으로 선물 보내주시거든. 동서들은 혹시 어떤 거 받았어? 그게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명절 선물 챙기지 말자고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는 이번이 첫 명절이라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다고 하셔서
구두 한 켤레씩 받았어요. 구두를? 보세요, 형님. 예쁘죠? 두 동서는 저에게 구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켤레당 100만 원은 좋게 넘는 백화점 제품인 거예요. 솔직히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차별인가 싶어서 속이 조금 상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도 힘들 때 어머님께서 선뜻 도와주신 게 있으니 뭐라 할 말은 없었답니다. 아마 그 즈음부터 어머님과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눈에 띄게 동서들만을 싸고 드는 날이 많으셨죠. 동서들도 그걸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이 집안에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은근슬쩍 무시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사달이 나고야 말았어요. 어머님의 칠순잔치 때였어요. 저는 칠순잔치 선물을 준비한다고 없는 살림에 몇 달 전부터 한 푼씩 돈을 모으고 있었죠. 매번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돈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몰라요. 더군다나 동서들은 잘 버니까 지갑 사정이 저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칠순잔치는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음식부터 예쁜 케이크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없었어요.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이번 행사를 기준으로 다시금 기강을 잡고 싶다는 마음에 더 분주했답니다. 이윽고 칠순날이 도래했고 어머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어깨에 힘을 조금 넣고 입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동서가 저의 말을 가로채는 겁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면 저희 선물 먼저 받으시겠어요? 아이, 그래. 준서가 뭐가 중요하겠니? 그러더니 둘째 동서가 다시금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이 공개되는 순간 장내 분위기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환호 그 자체였죠. 어머님, 저희는 그냥 돈 모아서 하나로 준비했어요.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실 만한 건데요. 짠! 다이아 목걸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진짜 다이아야? 내 평생 다이아 목걸이를 다 받아보고 둘째랑 막내야.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이거 참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엄마, 우리가 장가 하나는 진짜 잘 갔지? 동서들은 돈을 모아서 어머님께 다이아 목걸이를 해온 겁니다. 저도 상상하지 못한 선물이어서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이거 얼마나 줬다니. 아유, 엄마는 뭘 금액을 물어보고 그러실까. 우리 두 마나님들 돈 꽤나 썼지. 어머님, 저희 이제 당분간은 굶고 지내야 해요. 큰 거 2장 썼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200 하는 입모양을 했지만 막내 동서가 다시 입모양으로 0 하나 더요 하더라고요. 동서들의 스케일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어머님께 드릴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준비해왔거든요. 2천만 원이나 하는 목걸이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어디 눈에 차기나 하겠나요? 저는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100만 원을 꺼내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욕바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이 공들인 선물을 준비해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큰 선물을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입에 귀에 걸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큰애가 뭘 준비해왔나 한번 볼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형님. 얼마나 멋진 걸 준비하셨을까요? 막내 동서가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죽겠는데 저놈의 주둥이를 확 치고 싶었답니다.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맞이로서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런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별건 아니지만 어머님 용돈 하시라고 조금 넣었어요. 많이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님께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드렸어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싸해졌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동서들도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완전히 망했구나 싶었어요. 정적을 깨고 어머님은 말씀하셨어요.
100만 원을 준비한 거니? 아이고, 내가 잘 살았다 싶었는데 이걸 보니 또 아닌가 보다. 네 어린 동서들은 2천만 원짜리를 준비했는데 꼴랑 100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나려 했답니다. 아이, 어머님, 형님 딴에는 최선을 다하신 걸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어머님. 오늘처럼 좋은 날에 우리 웃기에도 바쁘잖아요. 말을 보태는 두 동서들이 더 얄미웠답니다. 아이,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얘 큰애야. 내가 너희들 힘들 때 한두 푼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내 칠순인데 100만 원은 좀 실망이다. 에휴, 말을 말자. 둘째랑 막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이 벌이가 한참 다르긴 해도 한 번에 그런 큰 돈을 쓰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마워. 아유, 어머님이 이렇게 보배 같은 아드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2천이고 2억이고 간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쩜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건지. 두 사람은 아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살살 녹이더라고요. 동서들의 말에 어머님은 부처님 같은 미소를 보이시는데 괜히 서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로 전락했답니다. 제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상을 떡 벌어지게 차렸지만 결국 남 좋은 일만 한 꼴이 되었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두 사람은 절대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지 않더라고요. 서러운 마음만 한가득이었어요. 뒷정리를 하는데 동서들은 저에게 기세등등한 자세로 말하는 겁니다. 아니 형님, 저희가 아까는 형님 기분 맞춰드리려고 좋은 말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만 원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듣자하니 큰아주버님 사업 망했을 때도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형님, 저도 100만 원은 좀 실망이네요. 그래도 형님은 맏며느리잖아요. 저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하는 말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서럽고 창피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네요. 그렇게 칠순 사건은 지나가고 한참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으로부터 후추를 받게 되었답니다. 얘 큰아가 내일 12시까지 이리로 좀 오거라. 12시요? 어머님, 제가 그 시간엔 한참 근무 중이라서요. 혹시 동서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병원의 오후 업무가 한창인 시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더니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바쁜 의사 선생님들 일하지 말고 오라고 부르리? 너도 참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짧아? 그렇게 또 한 번 혼나기만 했네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시댁으로 불이 나게 갔답니다. 오늘 이따가 개모임에 나가야 해서 오라고 했다. 네 시아버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내가 어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녀올 테니 집 청소해놓고 때 되면 우리 영감 간식 좀 챙겨드리고.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버님은 몇 해 전에 풍을 맞는 바람에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셔서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강하실 적에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지금도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풀이 죽어 보이는지 누워 계시는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네가 고생이 많다. 저 양반이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닌데 둘째랑 셋째가 좋긴 한가 봐. 어른인 네가 그냥 좀 참아줘. 별 말씀을요, 아버님. 제 편은 아버님뿐이네요. 나야 우리 큰아기가 최고지. 너 같은 애가 요즘 어딨니? 안 그래? 아버님의 말씀에 그제야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나가셨던 어머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로 다시 들어오신 거냐 여쭈었는데 어머님은 동서들이 선물해준 목걸이를 깜빡하신 모양이었어요. 얘 큰아가, 이리 와서 내 목걸이 좀 채워봐라. 개원들한테 다이아 자랑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걸 잊었네.
그 아줌마들이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 아, 네, 어머님. 잠시만요. 다이아몬드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좋으신지 흥얼거리면서 저에게 목걸이를 건네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손이 미끄러지면서 목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비싼 다이아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다이아들이 후두둑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너 그거 하나 잡지 못해서 이 사다리나? 내가 못 살아 정말. 어머님, 그게 아니라, 변명하라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면서 어머님은 자기의 칠순잔치 때 제가 가져온 용돈 100만 원을 가지고 꼽을 준 걸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냐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어요.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어머님은 이미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았어요. 제가 손을 놓치면서 떨어뜨린 건 맞았지만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2천만 원이나 하는 다이아 목걸이가 이렇게 허술하게 망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 무슨 다이아 목걸이 내구성이 시장에서 파는 것만도 못해. 여보,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바닥에 이렇게나 3개 떨어졌는데 알이 흩어지는 게 당연하죠. 큰애 너 이거 어쩔 거야? 이 비싼 것을. 큰애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 그 비싼 목걸이가 일이 쉽게 망가지면 가짜거나 불량이거나 둘 중 하나야. 내 말이 맞다니까. 역시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건 아버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을 등에 업고 저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천만 원이나 하는 목걸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죠. 제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하려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님은 제게 더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셨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 중재를 해주셨답니다. 둘이 그렇게 입씨름 하지 말고 저 앞에 금은방 가서 감정이나 한번 받아봐.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거 아니야. 안 그래? 큰애 너는 금은방 가서 내 말이 맞으면 각오해라. 알겠어? 제가 다이아 목걸이를 가져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잘 나가는 사모님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대충 알긴 하거든요. 분명 뭔가 이상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저희는 금은방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매 같은 눈으로 노려보시더라고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금은방 주인은 다이아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요리조리 살피더니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게 2천만 원짜리라고요? 아니 이런 건 2천 원 줘도 안 삽니다. 이거 완전히 가품이에요, 가품. 어디 중국산 가짜 다이아를? 네? 사장님, 그게 뭔 소리예요? 거짓말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봐보세요. 이거 더 볼 것도 없어요. 정품이 바닥에 한번 떨어뜨린 걸로 이 난리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가품을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이런 걸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구먼. 2,000원이라는 말에 어머님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조금 고소하기도 했고 동서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캐제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 가품을 어디서 산 건지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에 어머님은 다시금 눈에 생기를 보이며 되물었어요. 어머님은 당장에 그곳으로 갈 기세를 하고 사장님께 빨리 알려달라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품이 워낙 고가라 가품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흉내내기 힘든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그중에 최근까지 영업하는 곳이면 아마 여기겠네. 우리도 가품 공부를 해야 해서 업체들을 알아두고 있긴 하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장님은 주소만 적혀있는 명함을 한 장 내미셨어요. 저는 어머님과 황급하게 명함 속의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말았답니다. 여기가 이 다이아 목걸이 취급하는 곳 맞죠? 이거 여기서 파는 게 맞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왔어요. 어머님은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사장님은 알알이 흩어진 목걸이를 유심히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이거 우리 제품 맞네. 보자, 보자. 아, 그 언니들이구나. 몇 주 전에 언니들 둘이 와서 사갔어요. 여기 기록이 딱 있네. 사장님은 목걸이를 사간 동서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부 하나를 꺼내서 보여줬는데 그 장부에는 동서들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다시 머리를 부여잡고 기함을 하셨답니다. 이게 여기서 얼마에 팔고 있어요? 아, 설마 2,000원은 아니죠? 제발 그 금액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님은 묻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사장님은 2,000원은 말도 안 된다고 수공비도 안 나온다며 동서들에게 2만 원에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니 결제했던 내역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동서들은 2만 원에 사온 목걸이를 2천만 원으로 둔갑해서 그렇게나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언니들한테 투자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발 빼세요. 아이, 설마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 지금 딱 보아하니 작업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언니들 장난 아니에요. 아, 둘이 깜빵 동기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팀으로 작정하고 여기저기 작업치고 다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감방 동기라뇨.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혼절 직전이었죠.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핸드폰 속에 동서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재차 물었어요. 역시나 사장님은 사진을 보더니 대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이, 맞네. 맞아요. 이 언니들이에요. 저희 가게에 종종 오시는데 아무튼 질이 안 좋아요. 아, 저는 더 자세한 건 모르고 여기 위층에 605호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 언니들은 거기 사장님이 제일 잘할 거예요. 어머님은 이마 위에 땀을 닦으면서 기운 없는 안색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완강하셨죠.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마음을 굳어 먹으신 듯 보였어요. 605호로 가보니 그곳은 가품을 파는 곳은 아니고 돈 세탁을 해주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어둠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딘지 스산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어머님은 먼저 사진부터 들이밀며 물으셨죠.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여기 이 사람들 알죠? 아, 내가 지금 말해서 이 둘 얘기를 듣고 와서요. 진짜 감방 동기가 맞아요? 그쪽 혹시 이 사기꾼들 시어머니 되세요? 605호의 사장님은 동서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을 보자마자 대번에 시어머님인 걸 알아봤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요. 내가 얘들 시엠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들 동기 맞아요. 제 동생이 저 인간들한테 몇 년 전에 사기를 거하게 당했는데 그때 제가 신고해서 빵에 넣은 거거든요. 저랑은 아주 지독한 악연이에요. 돈 많은 남자들 몰아다가 사기치고 또 있는 집 아줌마들 꿰어내서 사기치고 다니는 걸로 유명해요. 지금은 설마 의사 타이틀로 다니려나? 원래 하나는 변리사, 하나는 세무사 행세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법은 자기들이 더 빠삭하게 한다면서 어찌나 뻔뻔들한지. 아무튼 명줄도 기네.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건지 동서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물었어요. 저는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장님은 어떻게 어머님을 보고 단번에 동서들의 시어머니인 걸 알았을까 싶었죠. 그래서 사장님께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건너로 이번에 아예 작정하고 시집을 갔다고 듣긴 했어요. 같은 집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아줌마 얼굴이 사색이 된 걸 보니 그 집 시어머니구나 하고 알아본 거죠. 원래는 저랑 거래하던 애들인데 제가 신고하면서 완전히 연 끊고
척지게 된 거고요. 시집 가면서 이제 손 턴다고 그랬는데 그 버릇 고쳤을 리가 없어요. 한 번 쉽게 돈 벌어본 사람들은 절대 못 끊어내거든요. 동서들은 그동안 가짜 명함에 가짜 타이틀을 달고서 수많은 사기를 치고 다녔던 겁니다. 어떻게 의사로 둔갑을 한 건지 듣게 되었어요. 동서들은 병원장을 섭외해서 뒷돈을 크게 주고서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어차피 그 의사도 돈 세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거의 동업자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서방님들이 병원 구경을 갔던 날에만 내부에 있는 의사 이력에 이름만 싹 바꿔버린 거였답니다. 의사 가운에 이름 하나 박는 건 뭐 일도 아니었죠. 병원 안에 이력에 이름에 사진까지 박혀 있는데 어느 누가 사기인 줄 알겠어요. 결혼하면서 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그 허점들을 이용해서 사기를 쉽게 치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동서들이 말을 어지간히 잘해야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하니 의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기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하니 빠르게 치고 잠적할 생각이었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가짜 목걸이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큰애야. 나 죽는다. 나 죽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쪽에 앉으셔서 좀 기대세요. 예쁘고 집안도 좋고 거기다 직업까지 빵빵한 며느리들을 본 줄 알았던 어머님은 사기꾼을 당신 손으로 직접 들였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면서 분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아마 두 서방님들에게도 작정을 하고 접근했을 거라면서 보통 노련한 애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해주시면서도 질릴 대로 질렸다는 얼굴을 하시는데 그동안 동서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훤하게 보이는 것 같았죠. 한참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거예요. 큰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진짜 진국은 너인데 내가 그 사기꾼들한테 올려서 너를 외면했었어. 아이고, 큰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오늘도 너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이것들을 절대 가만 안 둬.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만다. 어머님, 사실 저 많이 상처받았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머님 사과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러지 못해서 그 사과는 받을게요. 어떻게든 두 사람이 한 짓 같이 밝혀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들으니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과 제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그 말씀은 구세주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째 동선의 사돈어른께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군요. 그 사돈이라는 양반이 진짜 사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 아줌마도 그냥 동업자고 연기자예요. 듣자 하니 얼마 전에 그 아줌마랑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던데 지금 아마 독이 바짝 올라있을 거예요. 동업자한테 돈 가지고 장난질 했으니 말이죠. 같이 복수하자고 하면 아마 이를 갈고 도와줄 겁니다. 미처 동서들의 친정집 어른들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동선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사기꾼인 거였어요. 뭐 하나 진실한 것이 없었죠. 동업자인 입장에서는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어요. 당장에 둘째 동서의 친정엄마 연기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어요. 이미 다 알고 온 거라고 선전포고하니 본래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처음 만나 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말씀에 아주 호탕하게 웃더니 도도한 얼굴로 장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것들도 털미가 잡히는 날이 오긴 하네요. 이 장부 출소 이후에 지금까지 작업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이거 가지고 경찰이랑 얘기하면 아주 좋아 죽을 겁니다. 완벽한 증거물과 증인까지 있으니 이제 두 인간들을 잡아넣기만 하면 되었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막내 동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 내일 모레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대구로 한번 갈게요. 그래. 그럼 내일 모레 오거라. 그리고 저와 어머님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들이 올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서들은 저를 보더니 놀라는 겁니다. 하긴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으니 놀랄 법도 했죠. 두 사람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내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실 저희 둘이 이번에 같이 개원하려고 하는데 10억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보태주시면 5년 안에 전부 상환할게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능력 아시잖아요. 빌려만 주시면 저희가 무조건 5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둘은 뻔뻔하게 10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억? 아, 그래. 내가 보태줄 게 뭐가 있겠니? 해주마 10억. 동서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손뼉을 치는 겁니다. 역시 어머님 최고예요. 우리 어머님 쿨하셔서 흔쾌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이 그럼 나한테 2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턱턱 사주는데 그깟 10억 못 해주겠니? 아이 근데 말이다. 어머님이 말끝을 흘리시자 두 사람은 긴장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모실 분이 그걸 허락하실지는 모르겠네.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재빠르게 현관을 열었어요. 그리고 들이닥친 3명의 남자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정수미 씨, 유은영 씨, 두 사람을 특수사기 및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어머님,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것들아, 내가 진짜 호구로 보이냐?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를 등쳐먹으려고 들어? 이 천하의 사기꾼들아. 어머님이 크게 역정을 내셨어요. 동서들은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 일을 쳐놓고도 아직까지 저런 말을 할 배짱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동서들 정말 대단하다. 원래도 보통 내기들은 아닌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어? 어디 끝까지 뻔뻔하게구나 한번 보자. 그리고 문 밖에 있던 한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 동서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둘째 동서의 엄마 역할을 하던 동업자였어요. 저희에게 피해자 명부를 주신 분이기도 하셨죠.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 참나, 엄마가 언니로 그렇게 확확 바뀌나 보다. 니들 나머지 얘기는 철창 안에서 하는 걸로 해.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나갔답니다. 그 이후 저와 어머님에게 빌고 싶다면서 울며불며 매달리는데 아주 꼴이 우습고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이번 것만 넘어가면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었는데 진짜 깊게 반성하고 있어요. 형님, 제발요. 저희 그 창살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니들이 말하는 마지막 한 건이 설마나 아니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렇게 구제해달라고 하고 싶으면 그동안 니들이 사기친 피해자들한테 가서 말해보던가, 어? 그래, 동서들. 아니다. 이젠 동서가 아니지. 둘 다 이번에 들어가서 따뜻한 나랏밥 먹으면서 오순도순 잘 살아봐. 너희들 같은 사기꾼들한테는 그 자리가 딱이니까. 알겠어? 그렇게 소리를 빵빵 치고 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아주 천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니 실형을 피할 길은 없었어요. 재범의 그 죄가 무거워서 꽤나 큰 형량을 선고받았고요. 옥으로 가기 전에 두 도련님들과는 이혼의 절차를 밟았고
결국 우리 집에 들어왔던 두 버러지들을 도려낼 수 있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그때 그 목걸이를 떨어뜨린 게 우리를 구원해준 것 같아. 그네 너한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목걸이 떨어뜨렸다고 성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혼자였으면 무서웠겠지만 어머님이랑 같이 하니까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이후 저희는 다시 이전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 어떤 사건들을 봐도 우리 집 사연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스펙터클한 사건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이 일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여전히 창살 아래에서 살고 있고 아직 나오려면 한참 멀었답니다. 그 사이 두 도련님들은 평범한 여자와 재혼을 하셨고 지금은 아기를 둘씩 낳아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저와 남편 또한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면서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과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혀를 내두른답니다. 여전히 새 며느리들 중 저를 가장 예뻐해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딘가에 털어놓으니 괜히 홀가분해진 기분이 드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